자, 챕터 13은 지금 계속 우리가 토지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토지 분할을 하려면 개발을 하는 것이고, 개발을 하려면 관련 법들, 관련 조항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배우는 베리언스, 뭐 짧게 나오긴 하는데요. 예외 조항입니다. 어떤 법이 있는데 조닝법 있잖아요. 그 땅에는 뭐 레지던셜이면 레지던셜 건물만 지을 수 있고 커머셜이면 커머셜 건물까지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의 성격을 얘기해 주는 건데 베리언스라고 하는 것은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an exception 예외 조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o the existing zoning regulation 기존에 있던 조닝법에 대한 예외 조항이다. 어떨 때이냐? 스페셜 리드 특별할 때 개인이 그 프로퍼티 오너가 뭔가 시리어스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그런 상황일 때 특별한 케이스로 기존 조닝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주는 것이 베리언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리언스라고 하면 뭐 설명은 이렇게 길게 하지만 조닝에 대한 예외 조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베리언스 우리가 실무로 들어가서 이런 조닝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무에서 보시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할 일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퍼블릭 히어링을 한다든지 아키텍을 통해서 도면들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브로커를 사용해서 그 시 행정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일을 진행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뭐 돈이 좀 들더라도 할 수 있겠는데 뭐 브로콜 쓰고 뭐 히어링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안 될 가능성이 꽤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베리언스는 예외 조항이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conditional use permit for public benefit 돼 있는데 conditional use permit은 조건부 허가입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public benefit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 위에 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개인을 위해서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conditional use permit 줄여서 CUP라고 합니다. CUP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조건법안은 개인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그런 조항에 대한 이것도 조닝이죠. 조닝에 대한 예외 조항을 드는 것이 조건부 예외 퍼밋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읽어보시면 CUP is an exception to current zoning for public welfare and benefit. 그러니까 퍼블릭 공공의 복지와 베네핏을 위해서 기존 조닝에 대한 예외 조항이 conditional use permit, 즉 CUP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CU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당에서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식당에 뭐 술에 관련된 것이 많은데 뭐 새벽 2시까지 술을 파는 곳이 있고 뭐 10시까지만 팔 수 있는 곳. 사정에 따라서 뭐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10시까지만 당신은 술을 팔 수 있지만 10시까지만 팔 수 있어. 이렇게 조건부 허가해 주는 것이 CU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커 스토어. 리커 스토어도 우리가 술을 2시 정도까지 원래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 리커 스토어에 사고가 있었다든지 뭐 그러한 경우에는 좀 제한을 둡니다. 뭐 10시까지만 팔어, 12시까지만 팔어.
2시까지 파니까 너희 가게에서는 뭔가 이제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좀 제한을 두겠어.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허가해 주기도 하지만 제한하는 것이 CUP가 되겠습니다. 자, 교회 같은 것도 이제 CUP를 적용받아서 레지덴셜 에리아, 그러니까 사람들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에 원래는 교회가 거기서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 조항, CUP의 조항을 받아서 레지덴셜 에리아에서도 교회가 있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베리언스하고 컨디셔널 유즈, CUP 요 두 가지 이렇게 시험 문제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둘 다 예외 조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약간 그 미묘한 차이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에 Housing, Building and House Law 돼 있는데 우리가 챕터 30은 뭐 하는 챕터다? Subdivision, 토지 분할, 개발하는 챕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토지를 분할해서 개발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사항 중에서 주택법, 건축법, 건강법을 또 이러한 법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Regulatory Authority of Hous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accomplished by State Contractors License Law, Local Building Code and State Housing Law 돼 있는데 하우징과 컨스트럭션 인더스트리의 규제 권한은 State Contractors License 법과 로컬 빌딩 코드와 그 다음에 스테이트 하우징 로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 그 주택법, 뭐 건축법, 뭐 이러한 것들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들을 사용해서 완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법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A에 보시면은 State Housing Law 돼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sets minimum construction occupancy requirements for all apartments, hotels and other dwellings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파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다른 이제 듀얼링은 이제 사람이 사는 주거 공간입니다. 그런 주거 공간에 대해서 최소한의 건축과 거주의 필수 요소를 세트 정하는 것이 이 스테이트 하우징 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뭐 하우스나 이런 호텔이나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공간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거는 건축할 때 있어줘야 돼. 아니면 주거할 때 이런 것들은 있어줘야 돼 하는 것이 스테이트 하우징 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 하우징 로에 대해서 정확히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주거하는데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은 꼭 나와야 되는 게 필수 요소고요. 찬물, 뜨거운 물 나눠서 나오는 게 필수 요소로 알고 있고요. 또 히러도 그렇습니다. 히러도 사람이 사는데 필수 요소, 미니멈 리퀘어먼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 하우징 로에 들어간다 보실 수가 있겠고, 하지만 에어컨은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에어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그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 시원한 동네들 있죠. 바닷가 근처에 뭐 예를 들어서 토렌스라든가 뭐 이렇게 헌팅턴 비치라든가 이런 데 가시면은
에어컨 없는 집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좀 그 기온이 올라가서 환경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서 조금 더 더워진 감이 있는데 예전에는 좀 이렇게 굉장히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없이도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종종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어쨌든 에어컨은 그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히터는 필수 요소지만 에어컨은 필수 요소 아닙니다. 자, 그런 것들을 법으로 정해놓는 것이 스테이트 하우징 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B에 보시면 로컬 빌딩 코드가 돼 있는데요.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If there is a building code complex highest construction standard, most restrictive controls 돼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비슷합니다. 가장 센 건축법, most restrictive. 그러니까 건축법이 서로 conflict, 상충이 된다면 더 강한 컨스트럭션 그 기준법이 컨트롤 뭐 이렇게 그 다른 것들을 컨트롤한다라고 하는데 다르게 쉽게 말씀드리면 더 센 법이 더 센 법을 더 적용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빌딩 코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빌딩 코드 is the basic minimum construction standard for a structure 돼 있는데 빌딩 코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건물을 뭐 structure 같은 것을 지을 때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건축 기준법이 빌딩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건물을 지을 때 최소한 이렇게는 지어야지 안전하고 사람이 살 수 있어라고 기준을 정해준 것이 빌딩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435페이지 오시면 building permit이 있는데요. It's the approved building application that includes plans, specification, and plot plan 돼 있는데 자, 플랜과 그러니까 뭔가 지을 때 그런 플랜들 있죠. 플랜과 specification, plot plan 등이 포함된 승인이 된 빌딩의 어플리케이션, 지원서가 빌딩 퍼밋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거죠. 자, 빌딩 퍼밋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로컬 빌딩 디파트먼트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C에 보시면 Government Financing Requirement가 있는데요. Government Financ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챕터를 좀 가시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FHA, BA, 그 다음에 칼벳 론 같은 것이 정부에서 개런티 해주거나 인슈런스 해주거나 직접 융자를 해주는 그러한 융자 상품을 Government Financing이라고 합니다. 자, FHA는 정부가 인슈런스를 들어주는 형태의 융자가 되겠는데 이것은 홈 오너들을 장려하기 위한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은 다운 페이먼트 미니멈 3.5%를 하더라도 그 집을 살 수 있는 융자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BA는 이제 군인들을 위해서 0%를 다운해도
살 수 있는 그런 융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그 융자에 대해서 개런티 해주는 융자가 되겠습니다. 자, 칼벤 융자는 캘리포니아의 군인이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만 있는 융자인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직접 융자를 해주는 그런 랜드 컨트랙 형태의 융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개가 government financing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government financing을 하는 그러한 건물에는 또 그런 필수 조건이, 요건이 있습니다. 자, 그 요건이 MPRS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Minimum Property Requirement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건물을 살 때는 최소한의 건물의 필수 요소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usually more restricted than state housing local building code.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스테이트 하우징이나 로컬 빌딩 코드보다는 더 센 기준이 MPRS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H나 BA나 칼벨 론을 받으려면 이러한 론들을 받으려면 그 건물의 퀄리티는 더 높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러한 융자를 얻는 그런 하우스나 이런 것들은 조금 상태가 좀 괜찮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팩토리 빌트 하우징 로가 있는데요. 밑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nufactured housing. 자, 그 밑에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Manufactured home is transferred with certificate of title 돼 있는데 자, Manufactured housing은 모빌홈이라 모빌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빌홈은 퍼스널 프로퍼티입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퍼스널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 재산이긴 하지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퍼스널 프로퍼티고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재산, 땅이라든지 땅에 붙어 있는 하우스라든지 그 땅에 붙어 있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인공 구조물들 있죠. 그런 것들이 리얼 프로퍼티입니다. 근데 매뉴팩처 하우스는 집이긴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빌러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퍼스널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anufacture home은 transfer는 팔다, 뭐 양도하다라는 뜻인데요. 명의를 이전한다라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판다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명의가 이전된다라고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manufacture home이 명의가 이전될 때는 뭐와 함께 무엇으로서 이전을 해야 되냐? Certificate of Title을 통해서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Manufacture Home은 명의 이전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으로서 명의 이전을 시켜야 되느냐? Certificate Title, 타이틀 증서로서 매매를 한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manufacture housing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시면 transferable structure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보시면 넓이가 8feet이 돼야 되고요. 그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40foot long, 그러니까 길이가 40피트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320 square feet, 요 8 곱하기 40 하면 32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20 square feet 넓이가 그 이상은 돼야지 manufacture housing으로서 그런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HUD의 기준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런 기준들은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서 상식 삼아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험 문제는 요게 나올 겁니다. Manufacturer Home Certificate of Title. 자, 그 밑에 보시면 Broker can sell manufactured home if it is registered with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줄여서 HCD 이렇게 나오는데 브로커가 manufactured home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manufactured home이 레지스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브로커가 매뉴팩처 홈을 팔 수 있는데 어떠한 매뉴팩처 홈을 팔 수 있느냐? 레지스터, 등록이 되어 있는 매뉴팩처 홈.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DMB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뭐 운행하거나 아니면 팔려면 그렇듯이 이 매뉴팩처 홈도 등록이 되어져야지만 브로커가 그 집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HCD와 밑에 보시면 Department of Housing Community Development 위에도 있네요. 와 함께 등기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한번 보시면 에이전트 라이센스 똑같은 얘기죠. 에이전트와 부동산 에이전트와 부동산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번엔 뉴 매뉴팩처 홈입니다. 기존에 있던 매뉴팩처 홈이 아니라 새로운 매뉴팩처 홈을 팔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팔 때는 디드로서 팔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과는 좀 비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manufactured home이 명의가 이전되려면 certificate of title로서 이전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new manufactured home일 때는 에이전트가 팔 때는 deed로서 명의를 팔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manufactured home일 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Certificate of Title로 Manufactured Home이 transfer 된다 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시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으로서 deed로서 판다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licensee who sells a personal property manufacturer home must notify local departments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in writing within 10 calendar days 돼 있는데 브로커가 이제 personal property manufacturer home을 팔려면 서면으로서 HCD에 10일 이내에 알리셔야 되겠습니다. 라이센스 갖고 있는 에이전트가 매뉴팩처러 홈을 팔려면 HCD에 라이팅으로 10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노티파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 시험 문제에 나온 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잠시만요. 자, 이해 보시면은 contractors state license law 돼 있는데 contractor는 state license법에 이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한번 보시면 construction work of less than $500 must not require contractors license 돼 있는데 자, 500불 미만의 공사 construction work는 컨트랙터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0불 미만의 조그만 공사들은 컨트랙터 라이센스 없이 공사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500불 이상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컨트랙터를 통해서 건축 일을 공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500불이 키가 되겠죠. 자, 그 밑에 F 보시면 Health and Sanitation 카운티 펑션에 있는데 건강과 위생입니다. 뭔가 우리가 카운티에서 이거는 시티나 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카운티에서 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헬스 디파트먼트에서 이제 검사가 나오고 이렇게 라이센스를 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California State Departments of Health regulates statewide health program. 건강과 위생이 이렇게 그러니까 땅을 개발하고 뭐 그런 데도 이러한 법들이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된다. 뭐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번 에미넌트 도메인이 있는데요. 요거는 토지 수용권이 되겠습니다. 토지 수용권인데 involuntary taking, 비자발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가져가는 그런 토지 수용권이고요. 자, 그 밑에 involuntary conversion is a legal conversion of real property to personal property money without a voluntary act of owner 돼 있는데 비자발적인 용도 변경입니다. 자, 요거는 처음에 부동산이었다가 personal property로서 합법적으로 컨버전
변형시키는, 그러니까 오너의 동의가 없이 자발적인 그런 행동이 없이 부동산에서 personal property, 돈으로 합법적인 변환이 involuntary conversion이라고 하는데 비자발적인 용도 변경. 자, 이거는 eminent domain 위에서 우리가 얘기한 토지 수용권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수용권인 eminent domain은 비자발적인 컨버전이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438페이지에 오시면 eminent domain is the right of federal or state governments to take a private property from a landowner with the fair market value paid as compensation to that owner for the public good 돼 있는데 자, 토지 수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소유 건물을 fair market value로 보상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federal, 연방이나 state, 주 정부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권리입니다. 토지 수용권은. 그래서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토지 수용권을 발동을 해서 토지 수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condemnation이 있는데요. 자, condemnation은 the use of right of eminent domain is often refers to as condemnation. 자, condem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수용권인 eminent domain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지 수용권 발동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수용, 이건 토지 수용권이고요. 권리. 이용 권리고요. 토지 수용 행위 그 자체는 condemnation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fair market value가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토지 수용이라고 하면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약간 부정적인 개념인데 왜냐하면 개인 재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가져간다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텐데 이거를 막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fair market value, 그러니까 시세에 따라서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 그 토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냥 무작정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이 이 fair market value, 시세에 따라서 값을 쳐준다 라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fair market value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한번 볼게요. Property taken by the local governments under power of eminent domain must have a fair and just compensation to landowner 돼 있는데 여기서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자, 토지 수용권의 파워에
통해서 로컬 정부가 프로퍼리를 이제 가져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fair and just compensation 정당하고 알맞는 보상을 통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자, fair market value, fair and just compensation 뭐 요게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험 문제에 잘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severance damage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the compensation paid owner for devalued remaining property as a result of eminent domain action 돼 있는데 토지 수용권의 결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이 이제 정부에 빼앗긴 거잖아요. 그런데 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제 일부만 좀 빼앗겼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프로퍼리의 밸류가 디밸류, 밸류가 손상이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오너가 보상받는 것이 세브란스 데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좀 크게 잡아볼게요. 3만 스퀘어핏짜리의 그런 건물이 있는데 뭐 땅과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정부가 필요한 게 2만 스퀘어핏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수용을 해서 에미넌트 도메인을 해서 이제 2만 스퀘어핏을 가져갔는데 그 건물과 땅이 이제 10,000스퀘어핏만 남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상황상 보니까 3만 불일 때 밸류랑 1만 불일 때 밸류가 이렇게 퍼센테이지적으로 뭐 3만 스퀘어핏일 때는 뭐 300만 불이었는데 3분의 1로 줄었으니까 뭐 100만 불 정도 하겠거니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큰 낫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3분의 1 가격도 못한 뭐 한 50만 불에다가 60만 불로 그 밸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토지 수용권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너는 야, 너가 내 땅을 가져가는 것까진 좋겠어. 정부에 걸리니까. 하지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재산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라고 신청을 해서 인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제 세브란스 데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플라티지 배웠잖아요. 플라티지는 땅을 여러 개 합쳐서 팔게 되면 한꺼번에 팔게 되면 이 세 개의 땅을 그냥 하나하나 따로 파는 것보다 세 개 한꺼번에 그 파는 것이 더 밸류를 더 높게 쳐서 팔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플라티지입니다. 그렇듯이 사람들은 큰 땅을 더 일반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그 땅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밸류가 큰 땅에 비해서는 좀 덜 쳐주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손해가 나겠죠, 주인한테. 그래서 그럴 때 보상하는 것이 세브란스 데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inverse condemnation 있는데요. 보시면 action whereby the property owners fails to
to force governments to purchase all or part of his or her property 돼 있는데 inverse condemnation은 토지 수용이잖아요. inverse는 거꾸로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된 토지 수용인데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 것 같습니다. 나의 개인 재산을 다 모두든 아니면 일부분이든 government에게 내 재산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액션, 행위가 inverse condemnation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겠죠. 뭐 그 비행기 항로가 이제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변경 전에 있던 여기 이그젬플에 그 내용이 있네요. 자, 이그젬플 보시면 airplane fly past close the person's property cause a reduction in value. 자, 비행기 항로가 변경되면 그 변경 전에 있던 집들이 밸류적으로 손해를 보잖아요. 왜냐하면 시끄럽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 밸류가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갖고 있는 개인은 정부에다가 당신이 비행기 항로를 변경했기 때문에 우리 집 밸류가 떨어졌어. 그래서 우리 집을 정부에서 사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토지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것이 inverse condemnation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the power of eminent domain can be exercised by government entities, city and counties, utility companies, and school district 돼 있는데 자, 토지 수용권의 그 파워, 힘은 누구에 의해서 행사되어지냐면 정부, 단체들에 의해서 이제 하고요. 시리나 카운티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토지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컴퍼니, 뭐 전기 회사라든가 수도 회사라든가 걔네들도 이 에미넌트 도메인 파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쿨 디스트릭트, 학교 그 디스트릭에도 이 토지 수용권 파워가 있다,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재에 관련된 그런 기관들이 이 power of eminent domain이 있는 거죠. 자, B에 보시면 redevelopment city and county agency 돼 있는데 redevelopment는 재개발을 얘기합니다. 재개발 뭐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봐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city나 county agency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The process to purchase land in rundown area blighted and constructing new building parks and other new construction 돼 있는데 자, redevelopment,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사는데 런다운 에어리아, 뭔가 이제 동네가 좀 다운된 그러한 동네에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빌딩, 파크, 공원, 그 다음에 뉴 컨스트럭션 이런 것들을 짓는 프로세스, 절차가 재개발입니다. 그러니까 땅 사서 새 건물 짓는 것이 리디벨롭먼트 재개발인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블라이티드라는 단어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 챕터 말고 다른 챕터에 이제 블라이티드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용어가 블라이티드는 원어는 이제 황폐해진 뭐 황무화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노후된 그런 뜻으로도 해석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그러한 동네를 블라이티드 에어리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런다운 에어리아를 블라이티드 에어리아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른 챕터에서 배운 것을 한번 더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블라이티드의 반대말이 있었습니다. 블라이티드 에어리아에. 그러니까 노후화된 현상. 그러니까 동네가 점점 나빠지는 상황. 이 블라이티드인데 요거의 반대는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동네가 점점 좋아지는 현상. 도시화 현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요건 둘 다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낙후된 지역, 블라이티드 에어리아가 되겠죠. 자, 이러한 곳에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활기가 돌아서 돈과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임대료 상승으로 결과가 좀 일어나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원주민이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꼭 좋은 현상만은 아니죠. 동네가 점점 좋아지는 거지만 기존에 이렇게 원주민, 그러니까 못 평균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못 사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못 사는 사람들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한 것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홍대. 저 다닐 때는 어, 홍대가 저 다닐 때도 괜찮았긴 했는데 신촌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보면 신촌보다는 홍대가 훨씬 더 많이 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리단길, 그 다음에 서촌, 북촌.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적인 예시를 많이 들어드립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이 이제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 한인타운에도 이제 몇 군데 있죠. 한인 LA 근처에도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실버레이크 옛날에 실버레이크 동네에 즉 동네는 좋은 것 같은데 그닥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학군도 그렇게 있지 않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가격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 그때부터 가격이 막 젊은 이제 백인들이 그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거기 보면 뭐 이렇게 저수지도 있잖아요. 거기 따라서 이제 조깅도 할 수 있고 코스코도 가깝고 LA도 가깝고 이렇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버 레이크도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쇼파이 스테디움 있죠? 쇼파이 스테디움 근처도 쇼파이 이렇게 쓰나요? 어쨌든 그쪽 부근도 사실 동네가 아직은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는데 집 가격만으로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좀 일어나지 않겠나, 일어나고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100만 불 이상 되는 집들을 그쪽에서 좀 상상하기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100만 불 이상 되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쪽은. 그래서 그쪽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C에 보시면 Mutual Water Company가 있는데요. 물 공급 회사를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Organized by water users in given district to supply ample water at a reasonable rate 돼 있는데 적당한 가격에 충분한 물 공급을 위해서 특정한 지역에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조직한 그러한 회사가 뮤추얼 워터 컴퍼니, 즉 물 공급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나눠 쓰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그 조합원들한테 물을 나눠주는 그 시스템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뭐 유틸리티 컴퍼니나 뭐 LA DWP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긴 했지만 그 전에 자기들끼리 그런 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물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뮤추얼 워터 컴퍼니인데 그 밑에 한번 굵은 글씨 볼게요. Stock in a mutual water company. 그러니까 물 공급 회사 안에 있는 주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 주식은 to the land, is appertaining to the land 돼 있는데 그 주식은 땅에 appertenant, 종속이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원래 personal property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이라는 겁니다. 개인 재산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 재산이 personal property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얘가 이제 스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터 컴퍼니, 물을 공급하는 회사의 주식은 땅에 종속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종속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어, 땅의 일부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일부분인 듯이 이게 개인적인 그런 퍼스널 프로퍼티이긴 하지만 땅의 일부분이 되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퍼 테넌트이기 때문에 땅에 대해 그 종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퍼스널 프로퍼티가 아니라 리얼 프로퍼티다.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스탁은 그러니까 워럴 컴퍼니의 스탁입니다. 뭐 여기는 체크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워럴 컴퍼니 스탁은 뭐라서 땅에 종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펄 테넌트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탁은 퍼스널 프로퍼티입니다. 그런데 워터 컴퍼니의 스탁은 얘는 리얼 프로퍼티.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워터 컴퍼니의 스탁은 리얼 프로퍼티인데 왜냐? 땅에 어펄 테넌트 종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요것도 챕터 2에선가 이제 나오는데요. 요 내용이 그 종속되어져 있다는 의미를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종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이나 땅을 누군가에게 팔든지 양도하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펄 테넌트라는 미닝은 이 스탁이라는 그 워터 컴퍼니의 스탁을 따로 떼놓고 트랜스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팔리게 되면 이 스탁도 자동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따로 떼서 판다든가 뭐 이것만 안 팔고 땅만 판다든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upper tenant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 겁니다. 종속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real property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곁들여서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그 집 키 있잖아요. 집 키는 움직일 수가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키 자체로 보면은 이것도 퍼스널 프로퍼티입니다. 그런데 집 키는 부동산으로 리얼 프로퍼티로 간주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키 그냥 열쇠는 퍼스널 프로퍼티인데 집 키는 리얼 프로퍼티입니다. 왜냐하면 집 키는 집에 종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 때 키 없이 문 다 잠궈 놓고 팔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 사항이니까 그냥 그런 컨셉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못 봤네요. 만약에 랜드 오너가 정부에 팔기 싫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아까 에미넌트 도메인 할 때 이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팔기 싫어도 파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간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 수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기 싫어도 파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작정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토지 수용 대상이 됐으니 fair market value대로 내가 pay라고 그것을 가져오겠습니다. 그것을 발동시키는 겁니다. 아까 involuntary conversion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너의 자발적인 그런 액션이 없는 겁니다. 비자발적인 액션에 의해서 아까 제가 그 단어에 강제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토지 강제 수용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